북한은 친일파 청산한 적이 없어요. 김일성한테 복종하지 않는 친일파를 죽인 거지. 영국 여왕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조문 안 가십니까? 뭐 독도를 우리 땅으로 만든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대마도를 분쟁적으로 만들면 독도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대마도 내놔라, 우리 땅이다. 여러분 좌파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는 뭐 친일파 언론인이고 뭐고 다 청산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선일보를 욕하면서 그러니까 프랑스 같으면 조선일보는 패간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다른 게 프랑스는 기껏해야 몇 년 정도 친일 그러니까 뭐 독일한테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비교하는 자체가 프랑스 거였어요. 얘기도 드리면 네. 프랑스가 그때 나치에 협력했던 정권이 비시 정권. 예, 비시 정권인데 네. 그거를 지금 프랑스가 그렇게까지 사악하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꾸 프랑스 하는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이 왜 분단이 됐겠습니까? 왜 소련군이 들어왔겠어요, 진주를 해서? 왜 그렇죠? 그건 심플해요. 광복군이 400명이 안 됐거든. 339명 정도요. 300명 수준이었고 중국 장개석 정부 휘하에 배치된 그러니까 독립부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어느 국가가 독립을 제대로 하려면은 분단이 안 되려면 강대국과의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그 국가 레지스탕스가 최소한 10만에서 20만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그걸 인정을 해주는데 아니 뭐 저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당시 광복군이 339명인가 그랬는데 그 숫자로는 우리가 강대국한테 그 당시 뭘 주장할 만한 그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때 레지스탕스가 한 20만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또 그 당시 미국이랑 이렇게 함께 연합군으로 또 전쟁을 참여해서 싸웠고 그러니까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식민 지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입체적으로 봐야지. 그 역사를 무슨 뭐 좌파들이 뭐 지금 시각으로 프랑스하고 비교해서 이거 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좌파들 너무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애들이 지금 그런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난 딴 것보다도 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누굴 존경하냐 그러면 일종이 거의 김구야. 이승만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중요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니까요. 극우의 꼴통. 그러니까 폭탄 발언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한우 기자님하고 좀 친하신가요? 아니 저는 뭐 이한우 기자님이 그분 책은 읽었습니다. 이승만 살리기 운동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요새는 안 하시나요? 요새는 딴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는 저기 고깃집 하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이한우 기자. 죄송합니다. 이런 드립을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놓고 봤을 때 기적이죠, 기적.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 주변의 국가들을 보세요. 중국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한민족이 중국한테 문명적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죠. 어디 그 중국이 문화 종주국이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 이제 이런 간접적인 지배를 받은 그런 중국은 너무 센 나라예요. 그런데 보세요. 중국은 지금도 철진한 공산주의에 매여서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옛날 황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으로만 바뀌었지. 시진핑이 지금 삼선한데 삼선. 봉건 사회야. 저기는 중국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되게 미개한 정치 체제입니다. 몇백 년 전 조선시대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그 5,000년 중국과의 사슬을 끊고 중국보다 위대한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를 만들어냈어요. 이 기적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을 건가? 나는 그 생각. 싱가포르는 어때요? 싱가포르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아니죠. 싱가포르도 아니에요. 독재국가죠. 대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장개석의 독재를 오랫동안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만은 여러 면에서 아직도 우리보다 부족하고요. 일본은 천황이 있습니다. 입헌 군주제에 아직도요. 그다음에 그 위에 우리 또 북한이 국경 맞대고 있는 러시아 또 거기도 전제군주국. 그다음에 북한은 완전 김일성이 태양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종교 국가고. 이게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가들을 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냥 기적, 미라클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비교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평가를 해야지. 그 무슨 놈의 그 586 그 운동권 놈들 그 지하 서클에서 간첩들한테 교육받으면서 간첩한테 세뇌받은 그 세계관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평가하면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좀 우리 글로벌하게 놀자. 좀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한 분들한테는 다 정상적인 이야기인데 네. 국민의 99% 분들한테 심지어 우파 국민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도 제가 그런 카톡을 제가 이제 저희 이지성 TV 제가 유튜브도 하는데 멤버십 사고단계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카톡방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도 한 분이 너무 오늘 힘들었다. 네. 근데 아들이 이승만은 친일파다 이야기를 해서 미치겠다, 중3 아들인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엄마는 왜 교과서에 친일파라고 나와 있는데 엄마는 왜 교과서를 미치겠다, 무시하냐 엄마가 틀렸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완벽한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글을 써도 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뭐 만주에서 네. 무장 독립투쟁을 했다. 그거를 이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적단이었거든 말이에요. 오히려 일본군보다 그 당시 그 연해주라든지 이쪽에 있던 중국의 만주 쪽에 있던 한인들을 괴롭히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우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이걸 누가 듣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자료를 찾아야 돼. 끝없이 찾다가 제가 만난 게 제가 20살 때 읽은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 책이 있어요. 되게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는데 함석헌 선생이 누굽니까? 박정희 투쟁을 한 사람 아닙니까? 민주화 인사죠. 그분 책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요. 이놈 새끼들이 만주에서 무장 통일했다는데 이 새끼들 다 도적되고 다 마적다니고 쓰레기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의 입을 빌려서 비판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우익 인사들의 입을 빌려서 하면은 이거는 난리가 납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우리 또 장준하 선생님 누구십니까? 박정희 투쟁 그 민주화 투사의 학도병 출신으로 6,000리를 걸어서 임시정부 찾아간 분 아닙니까? 네, 임시정부에 합류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임시정부를 비판하시죠. 임시정부 들어가서 보니까 개판이거든. 미친 거야. 이게 막 공산당 김원봉 있고 막 어쩌고 난리가 나니까 그분이 폭탄 발언하잖아요. 임정인사 다 모아놓고 나는 내가 임시정부 합류한 걸 후회한다. 내 차라리 일본군에 계속 있다가 내가 일본군 비행기 몰고 와서 임시정부 상해 청사에 폭탄 떨어뜨리고 싶다. 그분 자서전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죽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우파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민주화 투사들의 이야기로 역사의 팩트를 밝혀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지. 이걸 해야지 제가 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독자들을 설득할 수 있고 이 객관적인 역사 사료에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허정 씨라고 그 4.19 다음에 그 4.19 임시정부 수반이었었는데 그분 책에도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의 비극은 대한민국의 비극은 사실 이제 이승만파와 안창호파의 대립입니다. 일제시대부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민주당 계열은 다 안창호 계열이에요.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에서 지운 분들도 사실은 안창호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민당을 창시한 분들인데,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과 이승만 선생의 이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뭐 이명신 선생이라든지 허정 이런 분들의 뭐 내일을 위한 증언, 그것도 뭐 국회 도서관에서 막 우편복사로 읽어보면은 그런 정확히 나와요. 그분이 이승만 박사와 안창호 선생을 존경해서 미국에 그 일제시대 때 갔는데 이승만 박사는 너무 도도하게 있고 안창호 선생님은 자기가 있는 그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흥사단에 가입을 독촉하는데 이제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이승만과 안창호는 완전히 거의 적이었던 적처럼 대립하고 있었고 흥사단과 그 동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온다고 어디 온다 그러면은 막 그 흥사단하고 동지회가 서로 가서 피켓 들고 막 데모하고 막 안창호 반대 이쪽에서 이승만 반대 서로 테러하고 막 이게 1930년대 이미 그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격렬한 대립 그래가지고 그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 경찰을 뭐 처단해야 된다. 최능진이라고 그 씨라고 그 수사국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보면은 그분도 그 이미 미국에서 그분도 미국 유학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나는 평생 이승만과 반대하겠다 막 이런 선언을 하고 막 이런 난리가 그러니까 반 이승만 투쟁이
이미 임시정부 시절부터 있었고 미국에서부터 안창호 계열과의 이 정말 거의 테러까지 서로 하면서 막 이런 역사적 사건들 막 근데 그런 것들은 막 이 자료에 자료를 막 이게 파고 들어가야 그게 알 진짜 수 있는 흥미진진하다. 예, 근데 이런 얘기들은 이제 거의 국내에서 거의 못 들어보셨을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승만이나 안창호나 두 분 다 우리나라 이제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사랑하는 건 맞는데 지금 민주당이랑 많이 다르죠. 지금 아니, 민주당은 아니, 진짜 이것들은 예, 그것들하고 네, 다른데 완전 지금 다르죠. 이승만의 뿌리가 안창호 선생님이죠. 네. 왜냐면은 사상적 뿌리가 그냥 아, 그래요? 이 안창호와 이승만이 왜 그렇게 격렬하게 갈등과 대립이 있었냐. 안창호 선생은 좌우 합작을 지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민족을 중시한 거죠. 민족. 우리 민족끼리를 이제 제1차로.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공산당과도 연합해서 연합된 정부를 한반도에 세워야 된다가 안창호 선생님의 주장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공산주의를 무조건 몰아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를 이야기하신 거고 안창호 선생님은 민족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 흐름이 이 안창호 선생의 민족 개념이 사실은 김구 선생의 민족 개념에도 나오는 거고 근데 안창호 선생님의 민족 개념을 따라가면 이제 한반도는 공산화가 됐겠죠. 예. 그 사상의 격돌이었지. 물론 안창호 선생님은 위대한 독립투사고 위대한 인격자고 제가 그 부분에선 존경을 하고 그러는데 이 대립이 사상적 대립이 이미 1920년대 30년대부터 이미 격렬하게 있었다. 이승만 박사가 임정을 떠난 건 안창호하고의 대립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 임정을 떠나신 거는 이제 심플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임시정부 청원서를 뭐 이제 뭐 미국의 관리하에 임시정부를 두자 뭐 이런 걸 냈다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신채호 선생은 이제 공산주의자들과 굉장히 친했고 아나키스트자였죠. 신채호 선생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계열이라고 봐야 되는데 신채호 선생이 이승만의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이거 다 팩트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 지도자들이 그 위임 청원서를 다 함께 작성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승만 선생과 같이 사인을 했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임시정부 처음 국무총리가 이동희 씨였죠. 거의 최초의 공산주의자. 아, 이동희.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좌우합작 연합정부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김구 주석이 그 반공주의자긴 했지만 김원봉을 받아들이잖아요. 나중에 공산당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반공주의자 이승만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정부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승만은 그래도 대통령이 자기가 됐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공산당을 몰아내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공산당과의 전쟁이 이미 임시정부 초기부터 이승만과 상위 임시정부 공산주의자들과의 전쟁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모함을 당해서 사기 탄핵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모든 한국 근현대사는 공산주의라는 그 리트머스, 공산주의라는 잣대가 빠지면은 이거는 역사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 그때부터 공산주의에 반드시 공산당을 끼워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김일성이 등장한 뒤로부터는 김일성을 끼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독재했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안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4.19 이게 길어져도 되나 모르겠네. 4.19 혁명이 끝나고 그다음에 바로 있었던 게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아니 6.25 끝나고 10년 됐는데 이승만 쫓아내고 한 게 대학 서울대 교수들부터 다 모여서 4만 명, 5만 명이 서울에 모여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심지어 김일성 만세도 나오고 그게 아니 6.25 터진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승만 쫓아내고 한 게 결국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연합을 주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나라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국민들이 거기다 그렇게 해서 그때도 나라가 공산화가 될 뻔했죠. 그거를 막은 게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인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독재를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의 독재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혁명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으니까. 베트남이 그렇게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군 철수 주장하고 아니 6.25 전쟁 끝난 지 딱 10년 뒤에 이 나라 국민들이 지식인들이 했던 게 건국 대통령 쫓아내고 가자 북으로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게 대한민국이었다고요. 1960년대. 왜 자기만 가지 왜 가자고 같이 얘기를 할까? 권위형으로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답답한 거죠. 이 나라 역사가 참 너무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1시간 많이 됐는데 원래 제가 혼자 했을 때는 아, 예. 이때 되면 2명 남아요. 근데 아이, 설마. 2,300명이 지금 남아 계시면서 지금 뭔가가 남아있네요. 와. 계속 이야기해야 되나요? 너무 대단한. 아니, 우리 어쨌든 오늘은 이만 예, 보내드리고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고 왜냐면 예. 저기 이분이 저기 다음에 또 불러 모시려면 뭐 단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한번 박정희 편 한번. 다음에 박정희 편 한번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역사 1타 강사 아유, 이수정 감사합니다. 작가님과 오늘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기로 아유, 예, 하고요. 예,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진짜 갑자기 역사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오. 이제 이승만 저거 하나로 그냥 너무 재밌네요. 아 그래요? 너무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재밌을 줄이야. 결국 이승만의 투쟁은 안창호 세력과의 투쟁. 그러니까 청원할 때 안창호도 그때 지지했던 같이 안창호 선생이 처음에 이승만을 지지했는데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은 이제 공산주의자들한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러시아를 봐라. 공산혁명만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받아들이고 공산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임시정부가 완전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결합이 돼 버렸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 공산주의와의 결합은 반드시 공산화가 된다. 이승만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동유럽이 공산화되면서 이승만의 주장이 신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조차도 좌우합작을 지지하고 소련과의 연합을 계속 추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죠. 이승만이 반공을 계속하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제 동유럽 공산화되고 계속 소련이 미국 뒤통수를 치니까 나중에 이승만을 인정하죠. 대만의 장개석도 국공합작을 통해서 좌우합작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개새끼들인 거야. 개새끼죠. 그래서 원래 장개석이 이승만을 굉장히 싫어하고 임시정부 김구를 계속 밀어주다가 아 이승만이 옳았구나. 그래서 이승만을 재평가를 하게 되고. 아 그런 것도 그런 내용도 있나요? 뭐가? 이승만 장개석이 이승만을 그럼요. 예, 예. 아, 그래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좌우합작을 미국, 영국, 그 장개석 뭐 인도 그 당시 세계 열풍이 공산주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산주의가 평등한 나라다라고 소련이 거짓 선전했기 때문에 모두가 거기에 넘어가서 앞으로 공산주의가 대세고 미국 그 아이젠하워나 트루먼조차도 우리가 공산주의랑 연합을 해야지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데 그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이승만만 공산주의하면 미국도 망한다라고 맨날 미국 대통령 찾아가서 지랄을 하고 국무부 찾아가서 지랄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승만이 가서 지랄을 했던 사람이 알저 히스라고 미 국무부 관리비 루즈벨트의 이제 정치 고문이었는데 외교 장관 같은 사람이었는데 소련 간첩이었죠. 소련 간첩이었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철저하게 고립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하지 장군이죠. 그 하지 장군한테 계속 미국 국무부에서 좌우합작 연합 정부를 해라. 그거를 계속해서 하지가 계속 이승만을 배제하죠. 그래서 이승만이 하지와의 투쟁하고 이승만은 스탈린하고 싸웠죠. 김일성하고 싸웠죠. 처칠이 또 한국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처칠 이 새끼가 한국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독립도 못하게. 미국이 막 한국 떠나라 빨리 그러고 막. 처칠은 계속 소련 눈치를 봤던 거지. 소련 눈치. 왜냐하면 소련이 영국까지 공산화 시킨다. 동유럽이 공산화 되니까. 그래서 처칠은 영국을 소련을 막으려고 빨리 소련 얘기 들어주고 미국은 빨리 나와라. 그래서 소련한테 넘겨주려고 해서 처칠은 그거를 막 그 국제사회에서 막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가 개판이어서 개판인데 이승만만이 반공주의 그리고 미국이 와야 된다. 그거를 이제 거의 정신병자급으로 주장을 해서 결국 이제 이승만이 다 이기죠. 싹 이기고 이제 대한민국 건국, 한미 상호방위 조약, 뭐 헌법 개정까지 싹 하고 이제 그런 이승만을 이제 안창호 계열이 나타나서 이승만을 쳐서 4.19로 끝내버리고 이승만이 하와이로 망명을 간 게 아니라 2달만 있다 오겠다고 했는데 안창호 계열의 경향신문에서 때리죠. 하와이 망명이라고. 기사화를 해가지고 망명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고 이제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는데 박정희는 이제 이승만 자유당 정권과의 이제 정치적으로 결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승만을 묻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안창호 계열과 박정희의 합작품이 이제 우리가 이승만을 잃어버린 그거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김일성이 죽어요. 김일성이 죽으면서 주사파 애들이 김일성 대신 김구를 김일성 자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김구가 영웅이 갑자기 되죠. 김구에 대해서 운동권이 갑자기 김구를 이제 정략적으로 민주당에서 띄우기 시작한 게
운동권 세력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래서 김구 백번 기념관도 그 무렵에 이제 지어지게 되고 이제 이승만을 지우기 위해서 김구가 필요했던 거죠 정치적으로. 해서 이승만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제거당한 비운의 국부가 이승만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제 공부에 따르면 그래요.